저는 지금 뭐 미디어 콘텐츠 배재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전국에 한 6천 명 정도 되는 정규모의 언론 미디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언론 이건 여기서 뺐는데 언론 중재위원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하면서 정말 이런 건 정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저거죠. 최근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 연구를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우물안 개구리 같이 1970년대 그런 어떤 탄압과 저항의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가짜 뉴스에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만 딴 데서 들을 수 없으셨던 얘기들을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와 빅데이터를 연합을 해서 왜 가짜 뉴스가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연구한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민주당에서는 벌써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계속 가짜 뉴스라고는 용어를 쓸 때 이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용어는 무기입니다. 근데 계속 옛날 용어를 쓰다 보면 우리가 거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말고 4D 인포메이션이라는 제가 한번 용어를 개발해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많이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 넘겨주시고요. 서울의 봄 요새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저도 강의실에서 서울의 봄 갖고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입장은 좀 제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정말 굉장히 고초를 당했던 사람, 인생이 나락까지 떨어졌던 사람인데 저는 다 용서를 했는데 요새 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제 자료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한 7개월 정도 앞두고 계속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휴가, 그다음 광해 왕이 된 남자 등등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 앞두고 한 7개월 정도 앞에 항상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보면은 조국 같은 경우가 조국 교수 같은 전 교수지 이제 서울의 봄 현재 상황과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으로 이용이 당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다음에 역사 왜곡도 지금 프레임으로 굉장히 여러분 목사님들 유튜브 잘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튜브 100만 구독자 있는 유튜버 백이성이나 황현필 이런 양반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각인시킨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백이성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 검사는 이완용이었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완용 아니더라고. 왜 이완용이라는 걸 프레임을 씌웠냐? 이완용 검사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김낙헌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황현필 씨가 유튜브 역사 강사는 이재명은 이순신, 윤석열은 원균.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팩트보다는 정쟁 프레임이 더 우선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 말고 다음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 그 다음이요? 네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왜 여기 시급성이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뉴스타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기사. 요게 2022년 총선 사흘 앞두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방송이 됐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짓을 어떤 또 활동을 하시냐면은 방심위를 선거방송심의에서 기능을 떼내서 중앙선관위에다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거방송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방심위가 있고 방심위에서는 선거 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상설기구로서 인터넷 선거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 6일 제가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건데요. 3월 6일 날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심의를 했느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기관이 전혀 작동을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는 3개 기관이 전체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그 다음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는 바뀌지가 않았죠. 이석형 위원장. 이분도 참 특이하신 분인데요. 하여튼 뭐 이게 3개 기관이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바뀐 게 방심위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셔서 지금 바뀌셨죠. 여기 우리 미디어인데 공동 대표하셨던 뭐 지금 바뀌셨죠. 그런데 이 기능을 갖다가 떼어내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옮기겠다는 얘기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학 대법관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신 분이고 그 전에가 이제 노정희 제시였죠. 근데 뭐 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제가 뭐 이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시민단체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내막을 좀 아는데 노태학 대법관, 즉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형님이 노태강이라고 기억나신 잘 모르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 하다가 문재인이 다시 차관으로 다시 재기용을 하셨던. 그래서 제 기억에는 차관이 대사로 나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스위스 대사까지 하시니까 이 집안이 문재인에서 정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집안이죠. 그래서 지금 이 3개 기관에 이게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제2의 뉴스타파가 사건이 또 터진다. 저는 그렇게 예언을 100% 터진다. 왜? 이미 트리거 방아쇠가 한번 당겨졌죠. 뭐 때문에 당겨졌습니까? 12일 전에 우리 김건희 여사님 명품백 이것 때문에 이미 트리거는 당겨진 겁니다. 이 변종된 아주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지금 길이 없다. 만약에 민주당이 저걸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겨버렸을 경우에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은 토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서 가짜 뉴스, 이 가짜 사진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 입원하셨다는 걸 가짜 뉴스로 제가 만들고 가짜 사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드론과 가짜 뉴스가 가장 지금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의 가짜 뉴스 그냥 우리는 뭐 테러 단체에서 뭐 어디다 찌라시아 같은 거 하나 뭐 댓글 같은 거 올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뭐 저번 주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 총장과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총장이 물러났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중국 쪽에서 좀 배워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와 학생단체 가짜뉴스 4개를 연합시켜서 집중 포화로 시켰는데 뭐 하버드 총장과 펜실베니아 총장 이것 때문에 사임까지 할 정도다. 우리도 지금 중국에 여기 저희 써놨는데요. 38개 중국 유사 언론 사이트가 발견됐다고 하죠. 저번 주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금 수준에 가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쟁 차원,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 토론회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쪽 진영인 거는 다 가짜 뉴스, 우리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진영 논리에 있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이 좀 그런 필요한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들인데요. 사실 저는 가짜 뉴스란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스토리컬 페이크 뉴스, 뭐 인포데믹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8년부터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쓰면 안 되는 게 남이 만든 용어를 쓰면서 이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 진영에서 만든 용어를 쓰면서 나는 이념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4D 뉴스, 4D 인포메이션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딜리버레이티드,
고안되고 굉장히 주위에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한 거고요. 디스톨티드 왜곡되고 그 다음에 디스인포메이션 요거는 주체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widely distributed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커버할 수 있다.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의 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토론을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라는 용어보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그 최근에 나타나는 가장 좀 아주 정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2024년 7월에 있었던 서희초 교사 사건입니다. 자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서희초 교사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서초동에 있는 맘카페에서 뭐 국민의힘의 뭐 삼선 의원의 뭐 손자인 것 같다. 요게 지금 SNS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김어중이가 또 자기 거기 유튜브에서 쳐주고 그 다음에 MBC에서 쳐주고 그래서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4D 뉴스라고 했습니다. 4D 정보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예, 그 다음에 토론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 제도적인 진지한 실천 방안 없이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온 토론회는 뭐 폐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폐가망신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괜히 허장성세만 있는 이런 토론회는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뭐 요거는 뭐 2023년에 있었던 이제 미디어 언론 방송 미디어의 큰 변화들을 했는데 뭐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전형적인 이 4D 정보, 이 가짜 뉴스가 서희초 이 교사의 극단적인 사건인데 7월 18일 맘카페에서 뭐 국민의힘 삼선 의원인 것 같다는 게 올라온 게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뉴스공장이 그 다음 날 김어준이가 쳐주고 그 다음 날 또 MBC에서 보도해주고 요 확산되고 이런 그 부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 법률도 여기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한참 뒤에 이제 고발해봐야 이미 뉴스는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제가 보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된 게 김어준이가 이 방송했을 때의 머지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 언급되는 양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뭔가 하면 그때 이제 삼성 갤럭시 Z 플랩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핸드폰이 막 프로모션 했던 그 단계거든요. 그게 버즈량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16.1배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가진 이 버즈량이 삼성에서 그 당시 50억의 비용을 들여갖고 투자를 했는 것보다 16.1배가 더 사람들이 인구에 그러니까 회자가 된다는 얘기죠. 뉴스로서 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은 이런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요. 최근에 이제 채널A 기자의 손해배상금 나왔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김어준이 500만 원 들여서 삼성이 50억 들인 거에 16.1배의 효과를 나올 수가 있던 요런 분석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익이 큰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비용 대비 사적 이익이 아주 막대하다는 얘기죠. 예.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익명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보도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래갖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죠. 관련된 조모 CP, MBCP는 MBC 플러스 사장으로 영전되셨죠. 그 다음에 2014년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오보.
39명탄 미국 페남 여행기 라이베리아 실종. 당시 특파원이 있던 류모 특파원은 지금 KBS 이사십니다. 이분이 제가 회의로 보니까 KBS 기자들 팩트 체크하고 계시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쓴 칼럼인데요. 작년에 이제 MBC 윤석열 대통령 방미 바이든 날리고 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AFP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청주 출신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갖고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래서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 나가는구나 느꼈던 게 뭔가면은 청주 출신의 뭐 언론인 그분은 좌파 이쪽이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런 언론인들의 뒤를 캐는 칼럼을 쓰느냐 저한테 막 역정을 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뭘 써도 뭘 오보를 내고 뭘 가짜 뉴스를 해도 나중에 다 덮이는 게 언론계다. 그렇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비용과 이 수익 대비가 있고 나중에 다 면죄부가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 이것도 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언중에서 심의를 못하고 서울시에다 넘겨버렸죠. 서울시에서 지금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가봐야 뭐 신문법에 의해서 면허를 뭐 취소해봐야 이게 또 뭐 대법까지 가는데 뭐 4년에서 5년 나중에 또 면죄부 주면 내성만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넘겨주시면은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짜뉴스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4D죠. 독일이나 프랑스는 굉장히 지금 법률적으로 세게 지금 입법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중이가 아니고요. 방심위에서 선거 때만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회의가 열립니다. 48시간 내 회의가 열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신고 접수해서 24시간 안에 위법성 판단, 24시간에 모든 걸 다 끝내도록 지금 법제화됐습니다. 프랑스도 법원이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법안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본에는 지금 게이오 대학하고 주요 언론사 31국이 협업을 해갖고 이 기사는 첫째 AI가 만든 게 아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은 AI가 만든 게 아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 기사는 어느 것을 갖다가 쓴 거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OP, 그러니까 Originator Profile을 달아서 우선 뭐 다 디지털 신문이니까요. 뒤에 인증 마크를 찍으면 그 정보가 언론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25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도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공적 심의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받은 사람이다. 거기까지 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보면 좀 우리가 좀 한번 적극 검토해야 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예. 뉴스타파 뭐 아시다시피 아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뉴스타파 신법 위반을 하라고 방심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뉴스타파 가보시면 기사가 있고 그 안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22년 3월 6일 날 왜 이게 심의를 안 당했느냐. 텍스트 쪽에서는 방송에서 하라 그러고 방송에서 또 텍스트 쪽에서 하라 그러면 서로 밀어버리니까 곤란한 거 있으면은 요새 다 융합해서 모든 게 콘텐츠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과연 지자체로 내려가서 이게 어떤 지금 결론이 나올 수 있을런지 뭐 신문법 위반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 들어올 텐데 그렇게 해서 재판 들어가고 해서 대법까지 가면은 또 4, 5년 걸리다 보면 이건 또
또 다른 내성만 또 옛날에 뭐 광우병사 똑같이 내성만 또 키워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 전략하고 전술 과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보 차원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컨티전시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마스 이스라엘이 가짜 뉴스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을 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대비를 해서 통합 신속 심의 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저쪽에서 언노련이나 민원연의 그다음에 방송 노조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우파에서는 전혀 지금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작동하지 못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가짜 뉴스를 한번 예고를 해보자. 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구글을 이용해서 내년에 4월에 어떤 가짜 뉴스가 좀 많이 나올까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봤는데요. 뭐 역시 또 우리 여사님이 키워드 1번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미리 좀 예고를 통해서 풍자를 통해서 좀 김을 좀 빼는 그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가 이게 지금 거의 좀 무력화돼가지 않는다 뭐 그런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거는 자 방통위원장도 지금 결위 상태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정부 내각의 어떤 그 대변인이나 언론 담당은 문체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네덜란드 가 계시더라고. 네덜란드 가서 뭐 하시나 봤더니 뭐 K 문화 무슨 뭐 거기서 뭐 그런 거기서 축사관이고 축문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이 조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체부의 좀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영방송 파행 일지를 제가 날짜별로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새 민주당 쪽에서 방송 장악이다, 언론 장악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요거를 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네 때는 문재인 때는 이랬다. 문재인 때는 딱 8개월 걸렸습니다. YTN까지 완전히 어떤 그 자기네들 손아귀에 들어가는데 MBC, KBS 공영방송 YTN까지 다 들어가는 게 딱 8개월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얼마 17개월 됐습니까? 아직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또 옛날 일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6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너무 준비한 거는 많은데요. 뭐 나중에 좀 더 시간 드리고요.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